그 여자는 제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제 아들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건 저만 몰랐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온 날 그 여자는 제 앞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말순, 올해 66, 전북 군산의 바닷바람 거센 골목 어귀,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말순 할매라 부르지만 한때는 학교 급식실 칼질 하나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남편은 16해 전에 갑작스레 떠났고 그날부터 그녀의 삶은 오롯이 아들 하나로 좁혀졌다. 내가 준호 아빠 보내고 그때부터는 말이여 그놈 하나 똑바로 키워보겠다고 일을 바득바득 물었단께요. 아들 준호는 말순이 매일 새벽 5시마다 일어나 학교 급식을 만들며 모은 돈으로 대학을 갔다. 서울로 간 아들은 큰 기업에 취직했고 그날 말순은 홀로 삼계탕을 끓여 먹었다. 생전 처음 사본 연계 한 마리로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혼자 자축했다. 그날 말이여 닭이 국물에 푹 퍼지더라. 짠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퍼먹었단께.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인생은 아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당연했다. 준호가 여자를 데려온 건 그로부터 3년 후였다. 서울서 만났다는 그 여자는 깔끔하고 차분했다. 이름은 느나. 말수는 서울 여자라는 말에 처음부터 한 발 물러섰다. 서울 내기들은 말이여 원체 곱상언이 말도 느글느글 하자녀.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고 예식도 은하 쪽에서 주도했다. 말수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결혼 후 부부는 당분간 군산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서울 집값이 비싸다며 덤마 조금만 더 살자는 아들의 말이 이유였다. 이놈들 서울은 집값이 금덩이래자녀. 그래 그럼 좀 더 붙어있지 뭐.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은하는 처음엔 살갑게 굴었지만 점점 말이 줄었다. 주방에 들어오지 않고 설거지하던 말순 옆을 무심히 지나쳤다. 빨래는 쌓여갔고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에만 있었다. 내가 설거지통 앞에 서 있으면 말이여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불어. 참말로 사람이 무섭더라. 그래도 말순은 참았다. 도련님처럼 자란 서울 여자가 이런 시골에 적응하긴 쉽지 않지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은하는 어느 날부터인가 대놓고 음식에 토를 달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짜다. 김치는 시다. 국은 텁텁하다. 어머니, 이 국은 너무 시골스러워요. 저는 그런 된장 못 먹거든요. 아들이 눈치를 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말수는 더 정성껏 음식을 했다. 친정에서 배운 손맛을 총동원해 유기농 채소로 김치를 다시 담갔다. 그러나 김치통은 냉장고 구석에서 썩었다. 내가 그 김치 한 포기에 얼마나 정성 들였는데 한 숟갈도 안 퍼먹더라.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밤 터졌다. 말순이 화장실 가려다 거실에서 들린 은하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응, 아직 시댁진명에 바꾸진 않았어. 근데 시간 문제야.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거니까. 그 순간 말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하가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말순의 전부였다. 아따! 인연이 날 이기적인 늙은이로만 본 거지 집만 탐낸 거였단가.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들 준호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 역시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준호 아빠 보내고 이 집에서 준호 키우려고 허벌나게 살았는데 그게 이 집 노리고 한 짓이었단가. 그리고 그 순간 말수는 처음으로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짓거리 더는 못 하겠어. 이제 나도 가만 안 있은 게.
그날 이후 조말수는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하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차려준 밥을 안 먹든 김치를 못 먹겠다 하든 그냥 두었다. 은하가 입맛을 잃었다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면 굶어. 말 안 말어. 사람 죽겠어? 준호는 눈치만 살피며 방으로 도망가듯 들어갔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아, 이 놈도 결국 말은 안 해도 저 여자 손을 들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놈 하나 키운다고 얼마나 허벌나게 살았는데 끝이 이거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하가 집을 비운 날 준호가 우연히 지갑을 두고 퇴근했다. 그날 저녁 집 전화로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오호카드 고객님, 최근 연체된 대금이 125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일 내 미납시 연체 이자가 추가됩니다. 말수는 귀를 의심했다. 자기 명의로 된 카드 따위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읍사무소를 들러 등본과 통장 기록을 열람했다. 어르신, 이 계좌요? 공동명의입니다. 아드님이랑 같이 돼 있네요. 공동명예? 말수는 서류를 확인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계좌는 준호가 결혼 직전 생활비용 명목으로 만든 계좌였다. 그런데 거기엔 말순의 이름도 끼워져 있었고 심지어 최근엔 대출까지 물려 있었다. 이것들이 내 몰래 내 이름 달아 쓰고 돈을 땡겼다고? 그날 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하와 준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은하는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애써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아들의 앞에 놓았다. 이거 네가 내 허락도 없이 허락한 거냐? 준호는 말이 막힌 듯 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더듬었다. 한참 후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그냥 이름만 넣은 거야. 별건 아니고. 이름만 넣은 사람이 대출이 왜 붙었어? 왜 카드값이 내 이름으로 나와? 이게 별거요? 말순의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었다. 은하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오히려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형식이란 놈이 내 인생을 다 말아먹고 있구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종이 한 장에 글을 적었다. 은행, 법무사, 부동산.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 정리하자. 다음 날 그녀는 은행에 들러 대출 상황을 정리했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집 시세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어르신, 혹시 그 며느님 따로 다른 통화 기록이나 메모 있으신가요? 사기성이 짙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며느리가 친구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응, 그 집값만 확정되면 나머진 자연스레 정리될 거야. 노인네는 물음편이라 설득만 잘하면 돼. 그걸 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그냥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접근입니다. 증거 수집 시작하죠. 말순의 입가엔 오래간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나도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 안 쓰겄어. 조말수는 그날 이후로 손에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다. 며느리 은하의 말투, 눈빛, 핸드폰 통화 시각까지 모두 기록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힌 분노가 날개를 단 것처럼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빠르고 정밀했다. 다음 수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증거 수집 회의가 열렸다. 변호사는 은하가 외부 계좌로 송금한 내역, 준호 명의에 숨겨진 대출 계좌, 그리고 결정적인 문자 캡처까지 정리했다. 이 정도면 민사뿐 아니라 기망행위로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고소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하자고. 내 인생을 농락한 데가 받아내야 쓰겄어. 며칠 뒤 말수는 은하를 단둘이 마주할 기회를 만들었다. 준호는 회사 워크숍으로 사흘간 자리를 비웠고 은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말순을 보고 은하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거실에 다 앉아 계시고. 이야기 좀 하자고. 너랑 나. 우리 사이에 꺼낼 게 좀 생겼으니까. 은하는 웃으며 앉으려다 말순의 눈빛에 등을 곧게 폈다. 말순은 조용히 노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그 들은 건 네가 내 아들 등쳐먹고 내 집 노린 증거요. 은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을 돌렸다. 어머니, 또 인터넷 어디서 헛소문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저 진짜 상처받아요. 그래? 그럼 이것도 헛소문이냐? 그녀는 핸드폰을 열어 은하의 문자 메시지 캡처를 보여줬다. 화면 속에는 은하가 친구와 주고받은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 집만 내 명의로 바꾸면 끝이야.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약하니까 조금만 흔들면 돼. 이게 네 진심이었냐? 내가 너 밥 해먹이고 빨래해준 그 손으로 받은 보답이 이거냐? 은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더니 한순간 표정을 싹 바꾸고 드러누웠다. 그럼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재산도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다 가지면 우리 뭐로 살아요? 그러고 싶었으면 정정당당히 말했어야 쓰겄지. 뒤에서 내 이름 갖고 대출하고 내 통장 긁은 게 재산 공유야? 말순의 고함에 은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싸늘하고 단호한 말순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부로.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 마라. 변호사는 내가 먼저 붙잡았으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누구 뒷감당이 셀란가? 은하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옷을 챙겼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말순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뛰었고 손은 떨렸지만 속은 시원했다.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순간이었다. 나가 뭐 거창한 걸 바란 것도 아니오. 그저 한상 차린 밥에 웃어주는 것 그거 하나였는데. 며칠 후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 은하는 이미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준호는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다. 엄마, 은하 무슨 일 있었어? 말순은 아들에게 모든 걸 보여줬다. 계좌 내역, 문자 캡처, 변호사 진단서. 처음엔 믿지 못하던 아들도 자료를 보고 난 뒤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그게 더 아팠어. 준호야. 조용히 아들의 손을 쥐며 말순은 속삭였다. 근데 이제는 나도 안 참는다. 우리 둘 중 하나라도 정신 차려야 쓰겄은께. 조말순이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던 말순은 현관 앞에서 낯선 그림자들을 마주했다. 은하의 친정 식구들이었다. 말도 없이 찾아온 세 사람이 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르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식들 신혼집에서 내쫓고 그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말순은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올게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적대적이었다. 여그가 누구 신혼집이라요? 이 집 내 명이요.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 내가 키우고 지켜온 내 집이요. 아니, 법이 그렇다 해도 정서라는 게 있잖소. 자식들 결혼했으면 절반은 그들 몫이지. 말순은 조용히 현관 문을 열었다.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말한 건 아니다. 그저 자신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말도 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은하 어머니는 주방을, 아버지는 거실을 휘둘러보며 조소를 흘렸다. 이 조그만 집 하나로 어찌나 대단한 권력의식을 가지셨는지 참. 그 조그만 집 덕에 네 딸이 명품 백은 몇 개 샀는지 세보셔. 은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이 막혔다. 그러더니 성큼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다. 그깟 김치 몇 번 담가준 게 뭐가 대수라고 사람을 이렇게 내모세요? 김치, 그건 대수 아니여. 내 이름 도용하고 대출받은 게 대수지. 그때 은하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낯선 남자 하나가 뒤따라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가방을 든 그는 스스로를 은하 측 법률 대리인이라 소개했다. 조말순 씨, 현재 이 집은 실질적 혼인 공동체에 의해 사용된 주거지로
일방적 퇴거 요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집 말이여. 그 집이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상. 유일한 내 전 재산이여. 등기부 떼보고 말이여. 조말수는 단단히 준비해두었던 서류철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거기엔 집 등기부 등본, 금융내역, 명예 도용 정황 메일, 카드사 통보서, 변호사 상담서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다. 말수는 정장을 입은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게 아니여. 네 딸이 내 인생에 흠집을 낸 거여. 법률 대리인은 서류를 훑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은하 부모는 당황한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이봐요. 당신네가 똑바로 얘기 안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 의뢰인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변호사가 급히 서류를 챙겨나가자 은하 부모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은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어른이면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은 게 몇 년이여. 너희 딸이 내 손에 물 한 그릇 안 떠다 주면서 내 이름으로 빚만 지우고 그걸 아직도 참으라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온 것이다. 아들은 거실을 보며 멈춰섰다. 자신의 장인과 장모가 서 있고 엄마는 식탁 앞에 서서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네가 직접 보고 판단여. 내가 진짜 나쁜 년인지 너한테 사기친 년이 누군지. 준호는 천천히 식탁 위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후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면 내가 왜 이 나이에 변호사 문을 두드리겠냐? 은하의 친정 부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조말수는 한마디 더 던졌다. 다신 내 집 문턱 넘지 마라오. 다음엔 경찰이 문 열 테니께. 은하의 부모가 떠나고 거실은 숨막히도록 조용해졌다. 조말수는 주방 구석에 앉아있던 의자에 조용히 몸을 기댔다. 아들 준호는 여전히 식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말수는 그저 조용히 물 한 컵을 따랐다. 그 물잔이 테이블 위에 닿는 소리마저 크게 울렸다. 나는 말이여 이 집을 지키려고 살았지 싸우려고 산 게 아니오.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빛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봤자 네가 들을 마음이 없었은께.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너는 늘 그 여자 눈치만 봤자뇨. 준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은하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보겠다고.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마라.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그쪽은 이미 변호사 통해 연락 왔은께.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문서를 보여줬다. 거기엔 은하 측이 제출한 혼인 공동재산 권리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말 그대로 이 집 절반은 은하의 것이라는 주장. 말수는 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보소. 내 땀으로 산 집이 누군가의 입에서 반토막이 나부러져야 쓰겄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말순에게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봤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씻겨질 줄 알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없겠지.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미 변호사는 말순의 입장 정리를 끝내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마디만 던졌다. 그 집 팔아불어. 이제 이곳엔 내 발자국도 남기기 싫은께. 변호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매매 절차와 등기 말소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말수는 그에게 단 하나만 부탁했다. 내 몫은 내 통장으로 바로 넣어불고 나머지는 준호 놈한테 갖다 주쇼. 대신 은하 그년 손엔 절대 안 닿게 조심하고. 그날 오후 말수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반평생을 살아온 그 집엔 그녀의 모든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묶여있는 줄 알았는디 아니더라고. 집이 날 묶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잡은 거였더라. 며칠 뒤 집은 예상보다 빠르게 매매되었다. 전주 부부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고
중개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진짜 운 좋으셨습니다. 요즘 이 동네 인기 많아서 프리미엄 붙었어요. 계약서를 쓴 날, 말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 아들이 어릴 적 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나 잘했지? 나 진짜 잘 참았지? 그날 밤, 준호가 다시 말순을 찾아왔다. 말순은 방 안을 정리하다 말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은하가 아직도 집에 집착하고 있어. 나한테 계속 연락 와. 어쩌지? 그년한텐 연락 오면 바로 녹음하고 캡처해. 다 모아 한 방에 보내볼게. 조말수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심했다. 은하가 자신의 명의로 저지른 대출, 카드 도용, 통신비 채무 등 그 모든 내역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다. 한 달 후, 은하에게 사기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 내용 확인되었습니다. 연락이 닿는 즉시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수는 처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집 없이도 화려한 삶 아니어도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조말순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밤이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조말수는 동네 파출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은하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 거주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현재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회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모든 걸 걸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엄마, 은하가 돈을 요구해. 말수는 고개를 돌렸다. 준호의 손에는 은하가 보낸 메시지 캡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네 엄마가 집 팔아 챙긴 돈 절반은 내 몫이야. 안 주면 언론에 터뜨릴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학대했다고. 말수는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은하가 어떤 방식으로든 마지막 발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토록 저열할 줄은 몰랐다. 언론이 뭐여? 내 얼굴 나가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떠냐? 그래도 난 도둑질 아니었어.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나 이혼할게. 이제 나도 더 못 버티겠어. 그날 밤, 조말수는 오래간만에 바느질을 했다. 아들이 어릴 적 입던 누비저고리 자락을 꿰매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은 끝났다고 느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제 살고 싶은 게. 며칠 후, 은하는 경찰의 압박을 피해 도피하다 끝내 검거됐다. 지방 모텔에 은신 중이던 그녀는 준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다 위치가 추적되었고 결국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그 진술서를 조말순이 직접 작성했다. 한자 한자 또박또박 눌러 쓴 8장의 편지. 그 안에는 은하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는지가 담겨 있었다. 이 글이 내 손에서 나가는 마지막 분노이기를 바란다. 이제는 분노 말고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게. 검찰은 은하를 사기 및 명예 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준호는 은하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그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조말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은 말여 한 번은 참을 수 있어도 두 번은 참으면 병난다 아니었냐? 리 다가왔다. 작고 깨끗한 원룸에 필요한 물건만 옮겨졌고 말수는 군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새 보금자리를 정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친구도 있었고 한적한 장터도 있었다. 이제 바람 소리도 좀 들으면서 살아보자. 내 발로 걷는 인생 좀 해보자. 준호는 이사 당일 마지막으로 엄마의 집을 찾았다. 짐이 빠져나간 집엔 먼지 냄새만 남아있었고 거실 구석엔 그가 어릴 적 쓰던 나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엄마, 나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괜찮어. 사람은 말여 늦게라도 알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오.
그날 밤 말수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이불을 폈다. 작고 단출한 방,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소리,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하나,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부턴 나도 나한테 잘하고 살란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째. 조말수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군산 바닷가 끝자락 2층짜리 다세대 원룸 건물 1층.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옆 작은 화분과 주전자 하나, 조용한 삶이 시작되었다. 비좁아도 괜찮아. 내 마음은 시원하은께. 처음엔 어색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눈치를 보던 삶에서 이제는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텅 빈 방에 조용히 울리는 시계 소리조차 위로처럼 느껴졌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 말수는 매일 오전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 장터에는 오랜 친구 정혜가 좌판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년 만에 재회했다. 아따 말순이 아니요? 네가 여길 어쩐 일이래? 살다. 내가 정해 네 얼굴 보러 이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오랜 얘기를 나눴다. 정혜는 여전히 순하고 따뜻했다. 그날 이후 말수는 매일 장터에 나가 한두 시간씩 정혜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 집 놈들 얘기 그냥 다 잊어버려. 그거 뇌에 묵혀두면 네 속만 새카매져. 그라제 나도 이젠 내 속에 봄 좀 들여보려 하는 중이여. 원룸 근처 작은 도서관에도 발길을 들였다. 책을 읽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지만 말수는 내 이름으로 된 회원증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이름 석자 붙은 카드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네. 며칠 후 관리인이 주최한 원룸 이웃간담회에 참석했다. 작은 다과상 앞에 모인 6명 말이 없는 청년, 유쾌한 중년 부부, 조용한 할머니, 그리고 조말순. 저 혹시 음식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 반찬 냄새가 진짜 좋아서. 그냥 시골 솜씨여. 찬밥에 김치 하나만 잘 담가도 밥술이 절로 넘어가거든. 그날 이후 조말수는 종종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김치 한 통, 미역국 한 냄비, 콩나물 무침 한 접시. 누군가는 감사의 메모를 문 앞에 붙여놓고 갔다. 어머니 덕분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게 꼭 희생만은 아니라는 걸, 이젠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해온 게 틀린 건 아니었더라. 다만 줄 사람을 잘못 골랐을 뿐이요. 준호는 가끔 연락을 해왔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회사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조율 중이라 했다. 말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예전처럼 참견하지도 조언하지도 않았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가는 것이요. 난 내 길 따라가는 거고. 준호는 그런 엄마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진짜 멋있어졌어. 말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엔 지난 모든 시간의 고통과 후회, 그리고 회복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다. 예전엔 별도 보이지 않던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늘도, 공기도, 조용히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다. 숨이 사라졌단께. 이사 온 지 넉 달이 지났다. 조말순의 하루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낮에는 도서관에 들러 두어 시간 책을 읽고, 오후엔 장터에 나가 정혜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은 말이여,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보는 게 진짜 복이더라. 가끔은 원룸에 사는 젊은이들과 함께 김치전을 부쳐 먹기도 했다. 조용한 청년이 생일날 외롭게 컵라면을 먹는 걸 본 이후 말수는 그의 방문 앞에 노란 봉투 하나를 놓았다. 그 안에는 조심스레 적힌 손편지와 작은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생일이라며 혼자 먹기 심심할 텐게 이거나 같이 나눠 먹자. 며칠 후 청년이 건넨 감사 인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사람 사는 맛이 뭔지 다시 느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더라. 한편 준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혼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회사에서도 인사팀의 배려로 조용히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을 말순에게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 이번엔 엄마 앞에 데리고 와도 될까? 그걸 뭐더러 나한테 물어봐야 쓰겄냐.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여. 며칠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한 여성을 데려왔다.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르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실례 안 되게 행동하겠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이 덜 외롭겠구나. 사람이 말여 겪은 일이 많아야 깊어지더라. 네가 겪은 만큼 잘할 거다. 나는 믿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콩나물국과 김치, 두부 부침이 전부였지만 그날 식탁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해? 행복하제. 누가 안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숨쉬고 사는데 이보다 더 바라면 욕심이지. 다음 날 말순은 한참 잊고 있었던 사진첩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날의 사진, 어린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새로 찍은 원룸 앞벤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말순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먼. 그날 저녁 정혜가 들고 온 종이봉투엔 작은 꽃다발과 함께 메모가 하나 있었다. 이 동네 복덩이 등장 기념이여. 네 덕에 사람들 표정이 달라졌단께. 말순은 처음엔 웃었지만 곧 눈물이 맺혔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조용한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젠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인생으로 가고 싶어. 늦은 밤 조말수는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 속에는 아직도 희미한 봄 냄새가 남아있었다.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의 초입에 접어들 무렵 조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바구니에 복숭아를 담았다. 도서관에서 만난 봉사 모임에 과일을 내놓기로 한 날이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자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준비가 설렜다. 나도 누군가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참말로 기분 좋은 일이더라. 원룸 마당엔 이미 몇몇 이웃들이 나와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인사했다. 좋은 날씨네요잉. 오늘은 별일 없으시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이 동네에서 조말수는 밥 잘하는 할머니, 마당에 꽃 심는 할머니, 조용히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순도 그 호칭이 좋았다. 자신이 어떤 누구의 그림자나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조말순으로 불린다는 것. 내 이름 석자로 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일 줄은 정말 몰랐지. 저녁이 되면 말순은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건네기도 했다. 호떡 한 장, 삶은 고구마 하나, 그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다시 그녀의 원룸을 찾아왔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엄마, 나 새집 계약했어. 회사 근처 전셋집. 혼자 살기엔 딱 좋아. 그래, 잘했네. 이제 니도 내 집에서 내 발로 서야지.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엄마,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그래야지. 사랑이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여. 잘못 고른 사람이 문제였던 것이지.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였다. 말수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번엔 네가 선택하고 네가 책임져.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 삶에 너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거 그건 잊지 마라우. 그날 밤 조말수는 흰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이제껏 적어두지 못했던 말들이 조용히 쌓여갔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말순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누구 눈치 보느라.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참았다. 근데 말여, 이제부터는 그 시간만큼 너한테 잘해주면서 살자. 편지를 덮은 그녀는 창을 열었다. 밤바람이 조용히 방 안을 스쳤고 라디오에서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건 오래전 남편과 함께 듣던 트로트 곡이었다. 말수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웃었다. 그 사람도 하늘에서 웃고 있겠지. 우리 준호 이제 사람 됐다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말순의 환갑을 앞두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 몰래 생일잔치를 준비했고 그날 원룸마당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조말순 어르신, 생일 축하합니다. 아따, 내가 이 나이에 생일상도 받아보고 사람 일 참말로 모를 일이요? 그날 마당에는 수박과 떡, 감자전이 올랐고 말수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조용히 별이 떴다. 사는 게 기적 같더라. 아무 일도 없던 날들이 사실은 제일 소중했더라. 그로부터 1년. 조말수는 여전히 같은 원룸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홀몸 어르신이라 부르지 않는다. 장터 밥상 선생님, 마당 지킴이, 작은 상담가. 동네에선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별명만 많아졌지. 하는 일은 똑같은 게요. 그냥 사람 말 좀 들어주고 밥 한 술 나누는 거예요. 준호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여전히 그 여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법한 시기지만 조심스럽게 서로를 지켜보는 중이다. 말수는 재촉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의 얼굴이 편안해졌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했다. 사람은 말여, 꼭 누굴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얼굴을 보는 게 더 크더라고. 가끔 말수는 택배를 받는다. 어떤 날은 동네 아이가 그려준 그림, 어떤 날은 정혜가 보내준 장터 특산물. 그리고 가장 특별한 건 준호가 직접 쓴 손편지였다. 엄마,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엄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이제부턴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지킬게요. 말수는 그 편지를 접어 벽에 걸어두었다. 매일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안에 든 마음만으로도 그녀의 오래된 외로움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조말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어떤 사연이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그 사연의 끝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누군가에겐 상처였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수는 그 말을 따라 조용히 되뇌었다. 그래, 내 이야기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말순의 오늘도 조용히 저물어갔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평범해서 잊혀질 하루지만 그녀에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하루였기에 참 특별한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당신의 하루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